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지형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금융 쪽 흐름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나올 이 숫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계의 절대적인 소열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은행과 증권사, 이 거대한 두 함선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권력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숫자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1,100억, 정확히는 1,097억 원인데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비교하는 단위로 쓸 때는 말 그대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엄청나게 미세한 마진입니다. 올해 1분기에 이 얇디 얇은 마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대 금융사들이 그야말로 숨막히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대체 누구랑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었길래 이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단 영원한 절대 강자였던 은행 이야기부터 해보죠. 다들 아시다시피 무너지지 않는 금융 생태계의 제왕들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골리앗은 늘 전통적인 시중은행들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 자체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다른 업권이랑은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내용의 하이라이트인 이 세기의 대결을 한번 보세요. 바로 국내 5대 은행과 10대 증권사의 정면 승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급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비교조차 안 되던 이 두 그룹이 지금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골리앗을 턱밑까지 추격한 다윗의 반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던 조짐이 올해 1분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진짜 폭발적인 수치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그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10대 증권사들의 1분기 단기순이익 합계를 보면 작년 1분기가 2조 2,7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4조 3,323억 원으로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3.65% 성장이라는 진짜 경이로운 숫자죠. 게다가 증권사들의 분기 기준 합산 순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한 거, 이거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대단하죠? 자, 이제 진짜 숨막히는 포인트입니다. 올해 1분기 이익 파이를 딱 나눠보면요. 5대 은행의 합산 순이익이 4조 4,4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0대 증권사의 순이익이 4조 3,323억 원입니다. 와, 두 업계 차이가 불과 1,097억 원.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 한 장 수준으로 확 좁혀진 겁니다. 불과 2년 전, 2022년만 해도 증권사 순이익은 은행권의 27%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작년에 한 50%까지 따라 붙더더니 이제는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 은행의 아성을 대놓고 흔들면서 나란히 어깨를 견주는 수준까지 폭풍 성장한 겁니다. 그럼 이 기록적인 실적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구체적인 주역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하드캐리한 최상위권 증권사들 성적표를 쭉 보면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수치가 진짜 눈에 띕니다. 연결 기준 순이익 1조 19억 원, 작년 대비 무려 288%라는 압도적인 급증세를 보였어요. 국내 증권사가 분기 순이익 1조 원 벽을 깬 거 이거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이 7,847억, 키움증권이 4,774억, 삼성증권이 4,509억 원으로 줄줄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죠.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할 것 없이 10대 증권사 대부분이 호실적 샴페인을 터뜨린 분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합산으로 뭉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계급장 떼고 개별 단위로 1대1로 붙어도 증권사가 은행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증권업계 투톱인 미래에셋이랑 한국투자증권 실적을 전통 대형 은행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분기에 NH동협은행이 5,577억, 우리은행이 5,312억을 벌었거든요. 느낌 오시죠? 네, 맞습니다. 톱 증권사 두 곳이 국내 메이저 은행들의 개별 순이익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는 진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 호황을 이끌었을까요? 이 막대한 부가 갑자기 어디서 쏟아져 들어온 건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퍼펙트 스톰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리는 역대급 강세장이 펼쳐졌죠. 둘째, 이 불장에 올라타려고 개미 투자자들부터 외국인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즉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마지막 셋째는 한동안 좀 뜸했던 IPO나 회사채 발행 같은 IB, 그러니까 기업금융시장까지 확 살아나면서 수익을 펌핑하는 데 엄청난 화력을 보탰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벌었냐 하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 우리들의 지갑, 개인의 가계자산 흐름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런 거대한 돈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거,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공식 자체가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정태준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작년부터 증시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자산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증권사들의 수익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안전하지만 이자는 짠 전통적인 은행 예적금에서 주식이나 투자 상품 쪽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재무 전략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익숙하고 안전한 은행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증권시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파도에 올라타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1,100억 원이라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팽팽한 접전 속에서 과연 우리는 각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진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금융권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선 보통 무슨 큰 사건이 터지거나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돈을 번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이 기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대급 기록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평범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코리안리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엄청난 숫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131%.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코리안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나 수직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거의 2,100억 원에 가까운데요. 이게 회사 창립 이래 최대치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판이었을까요? 당연히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즉각 코리안리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500원에서 19,000원으로 확 끌어올렸거든요. 게다가 아주 확고하게 매수 의견까지 던졌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리포트를 낸다는 건 이건 단순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기초 체력 자체가 완전히 레벨업했다고 시장이 인정한 셈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 무사고의 나비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박 실적의 출발점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조용함에 있었습니다. 한번 작년을 떠올려 볼까요? 미얀마 지진에 LA 대형 산불, 그리고 우리나라 영남 지역 산불까지. 굵직한 재난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보험사들한테 이건 곧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어땠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고액 사고가 거의 없었죠. 즉 코리안리 입장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내어줄 일이 싹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이 평화로움이 역설적으로 금고를 가득 채우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몰고 온 거죠. 하지만 단순히 하늘이 도와서 재난을 피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파트, 내부 엔진 업그레이드와 시너지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AI, 전문 용어로는 보험료 배분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본업을 얼마나 찰떡같이 잘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코리안리의 이 PAI 손익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사고가 안 나서 돈을 굳힌 걸 넘어서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메커니즘이나 위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최고 효율로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 하나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이 남긴 코멘트가 정말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수년간 이어진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적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코리안리가 그동안 돈 안 되는 나쁜 리스크는 쳐내고 알짜배기 계약들만 쏙쏙 골라 담으면서 묵묵히 체질을 개선해 왔거든요. 그 기나긴 전력적 인내가 마침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36%. 또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보험 영업만 잘한 게 아닙니다. 코리안리의 1분기 투자 이익마저 작년 대비 136%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굴리는 자산 수익률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굴리는 자산 규모 자체가 빵빵해진 데다가 주식 운용 성과까지 너무 좋아서 1분기 만에 연간 목표치에 근접해버렸을 정도니까요. 본업이라는 엔진, 그리고 투자라는 엔진, 이 쌍발 엔진이 완벽하게 풀가동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잖아요. 이 화려한 실적 잔치가 잠재적 투자자인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세 번째 파트, 주주 환원과 미래 전망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궁극적인 보상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최근 쫙 올라간 신용등급을 무기로 2027년부터는 시장 파이 자체를 엄청나게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시장이 제일 환호하는 단어죠. 바로 자사주 전량 소각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을 아예 없애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의 희소성과 가치를 훅 끌어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셋째, 여기에 든든한 고배당 정책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 주머니에 확실하게 꽂아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코리안리의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이들은 고액 사고가 없는 그 조용한 시기를 기막히게 통제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일 평화롭진 않잖아요. 피할 수 없는 대형 산불이나 지진으로 세상이 다시 시끄러워졌을 때 수년간 갈고 닦은 이들의 단단한 포트폴리오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지금의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글로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펼쳐질 이들의 진정한 시험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리포트입니다. 바로 한화투자증권에서 최근 발행한 코오롱 관련 분석 자료인데요. 보통 증권사 리포트라고 하면 숫자만 빽빽하고 좀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보실 이 자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안에는요. 마치 추리소설처럼 평범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성장 엔진에 대한 단서들이 아주 가득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짜 진주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149%라는 거대한 숫자 딱 눈에 들어오시죠? 코롱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9%나 껑충 뛰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988억 원이에요. 대박이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 반 가까이 폭등한다는 건 진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뭔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이 갑작스러운 실적 급증을 이끌었을까요?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이 확 바뀐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초대박 아이템이 터진 걸까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이 숫자 자체에만 열광하지 않거든요. 이 숫자의 출처가 어딘지 끝까지 파고들죠.
우리도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모회사인 코오롱 본연의 실적표인 별도 기준 수치를 딱 떼어놓고 보면요. 매출은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20%나 깎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코오롱 실적 꺾였네? 하고 오해하기 딱 좋죠. 그런데 연결 기준으로 시야를 싹 넓혀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1분기 전체 연결 매출액은 오히려 5%가 늘어서 1조 5,188억 원을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방금 보신 것처럼 149%가 폭등했습니다. 본체는 주춤했는데 그룹 전체 성적은 우주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멱살을 잡고 이 엄청난 성장을 끌어올렸다는 얘기겠죠? 자,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게요. 이 엄청난 실적의 1차 공신들은 바로 든든한 자회사들입니다. 건설 사업 쪽인 코오롱 글로벌이 영업이익을 100%, 금액으로는 217억 원이나 늘려줬고요. 유통 쪽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영업이익이 71% 뛰면서 209억 원을 턱하니 벌어왔습니다. 이 두 곳이 정말 일당백을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방금 본 그 어마어마한 149%짜리 성장 스토리를 다 설명하기엔 뭔가 살짝 부족합니다. 이 퍼즐에는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한 히든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실적을 하드캐리한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핵심 엔진,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입니다. 이 리포트가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코롱의 왕관의 보석, 바로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의 1분기 성적표입니다. 건설이나 모빌리티도 좋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무려 3,628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66%나 늘어난 수치죠. 근데 순이익은 더 미쳤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한 999억 원을 찍었어요. 매출도 껑충 뛰었는데 이익은 아예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회사가 돈 버는 구조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28%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의 순이익률, 즉 마진율입니다. 무려 28%예요. 여러분,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28원이 내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초고가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에서나 나올 법한 마진율입니다. 게다가 작년보다 5%포인트나 더 올랐어요. 그냥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 갈수록 훨씬 더 똑똑하고 알짜배기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역대급 성과가 났을까요? 그 뒷배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시장이 오랜 침체를 뚫고 본격적으로 확 살아나는 타이밍이거든요. 코오롱은 이 중요한 시기 동안 중국 내에서 자기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를 진짜 흔들림 없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은 브랜드력이 소비 회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딱 만나니까 그 시너지가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 분석가들도 부랴부랴 엑셀 다시 켜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투자증권은 아예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올해 총매출은 61% 증가한 1조 4,724억 원, 순이익은 98% 증가한 3,352억 원으로 내다봤어요. 이게 기존 예상치보다 매출은 9%, 순이익은 11%나 더 높여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래도 잘할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심각한 저평가 상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오롱이라는 거대한 기차 안에 얼마나 엄청난 괴물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회사를 도대체 얼마짜리로 보고 있을까요? 현재 코오롱의 시가총액이요, 고작 8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가 1분기에만 순이익 999억 원을 벌었고 올해 연간으로 3,300억 원 넘게 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다?
회사가 현금을 찍어내는 수준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너무 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을 두고 한화투자증권 이진엽 연구원이 리포트에서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8천억 원 수준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다.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이죠.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이랑 주식시장이 대충 매겨놓은 가격표 사이에 너무나도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지나친 저평가라는 말만큼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가 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괜히 헛바람 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엄청나게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거든요. 이른바 보수적 순자산 가치라는 방식인대로 이 리포트가 얼마나 지독하게 계산했냐면 일단 티슈진 가치는 아예 계산해서 빼버렸고요. 심지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코롱 스포츠 차이나의 가치조차 무조건 반토막 50%를 후려쳐서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페널티를 다 준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깎아내리고 덜어낸 가장 깐깐한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추가 상승 여력이 차고 넘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새로운 목표 주가가 얼마냐? 바로 10만 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코오롱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딱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아주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별도 기준의 착시 현상에 속지 말고 저 깊은 곳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코오롱 스포츠 차이나라는 진짜 엔진의 가치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숫자나 본체의 부진에만 시선을 베껴서 정작 바로 눈앞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숨겨진 엔진을 그냥 멍하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들이 표면에 앉은 먼지만 털고 있을 때 그 뒤에 감춰진 진짜 가치와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본 이유일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뻥 뚫어줄 시장에 숨겨진 또 다른 꿀 같은 기회들 찾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PSK인데요.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기업에 대해 엄청나게 공격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렸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력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건지 그 숫자와 데이터 뒤에 숨어진 진짜 성장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결정적인 숫자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PSK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무려 21%나 팍 올리면서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당연히 유지했고요. 시장 분위기가 꽤나 혼란스러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목표가를 확 높여 잡았다는 건 그만큼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파격적인 상향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 압도적인 성장의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지난 1분기 실적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본격적인 수치에 앞서 핵심부터 짚고 가자면 기업 실적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전체 매출을 뜻하는 탑라인, 그리고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영업이익인 바텀라인. PSK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았습니다. 외형이 커지면서 내실까지 완벽하게 다졌다는 얘기죠. 수치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1분기 매출액이 1,566억 원을 찍으면서 시장 콘센서스를 거의 20% 가까이 훌쩍 넘겼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영업이익입니다. 4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망치보다 무려 46.5%나 더 벌어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박살낸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30.1%. 여러분, 제조업, 특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 30%대 이익률이 나온다는 건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7.9%포인트 올랐고 바로 전 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14.8%포인트나 수직으로 상승한 겁니다.
1분기 동안 대체 무슨 장사를 했길래 수익성이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그 마법의 열쇠는 바로 ASP, 즉 평균 판매 단가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 하나를 얼마나 비싸게 팔았냐는 건데요.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진율이 확 치솟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겠죠? 이번에 이익률이 폭발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국내외 기본 수주가 튼튼하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마진이 아주 크게 남는 고단가, 즉 하이 ASP 고객사 비중이 확 늘어났거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고객사 쪽에서요. 알짜배기 고수익 고객들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 이익의 질 자체가 확 달라진 거죠. 더 반가운 소식은 이 알짜배기 비중이 연말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라 올해 내내 수익성 파티는 계속될 거란 겁니다. 자, 이제 미시적인 실적을 넘어서 거시적인 큰 그림,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들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헤비급 챔피언들이 올 상반기에 아주 활발하게 전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CXMT까지 투자를 팍팍 재개했어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도는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이 결국 PSK의 신규 장비 발주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흥미진진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최근 테크업계 흐름을 보면 인공지능 붐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흐름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다음 수혜주가 어디인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도미노 효과를 만드는데요. 일단 AI 추론 수요가 GPU를 넘어서 CPU 시장까지 쫙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에 꽤나 보수적이었던 인텔이 다급하게 캐펙스를 늘릴 조짐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텔이 초대형 테라팹을 짓고 있는 테슬라랑 팹 컨설팅 계약을 맺었어요. 이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오랫동안 인텔의 끈끈한 파트너였던 PSK에게 엄청난 잭팟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소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짚고 있는데요. 인텔이랑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는 건 결국 인텔의 기존 밸류체인에 찰떡같이 붙어있던 기업들이 테슬라의 거대한 신규 테라팩 밸류체인으로 그대로 흡수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PSK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등에 초대형 로켓을 하나 더 다는 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힌트들을 싹 다 모아서 2024년 남은 한 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보통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얼마나 쑥쑥 크고 있는지 가늠할 때 WFE, 즉 전 세계 팹 장비 투자액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 스케일을 생각하고 다음 전망을 들어보시죠. 리포트를 쓴 김현준 연구원이 여기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올해 글로벌 WFE 평균 성장률이 대략 30% 정도 될 텐데 PSK는 이걸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가뿐하게 상회하는 압도적인 매출 성장을 찍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이익률 개선까지 덤으로 챙기면서요. 남들 평균 속도로 뛰어갈 때 혼자서 스포츠카 타고 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분기의 압도적인 실적 서프라이즈, 고마진 알짜 고객의 증가, 빅테크들의 투자 재개, 그리고 인텔과 테슬라로 엮이는 강력한 AI 모멘텀까지. 오늘 분석의 결론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AI가 전 세계 테크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웅크리고 있던 빅테크들의 막대한 자본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죠.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올라탄 PSK. 과연 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이들을 어디까지 밀어올릴까요?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궤적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바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CGV 리포트입니다. CGV 다들 관심 많으시죠? 영화관 산업이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살아날까, 투자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리포트 안에 담긴 핵심 데이터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애널리스트의 아주 확고한 한 문장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 길고 길었던 그 암흑기를 지나서 드디어
영화판이 진짜 회복의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잡아낸 걸까요? 우리도 같이 그 숫자들을 한번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나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0원을 딱 집었습니다. 뭐 단순히 앞으로 영화 많이 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7,500원이라는 목표가 이면에는 지난 1분기 실적 안에 숨어있는 굉장히 묘묘하고도 흥미로운 재무적 흐름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1분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그림이 나온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분기 성적표를 딱 열어보면 상황이 진짜 재밌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CGV 본체,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만 보면 66억 원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국내외 자회사들 싹 다 합친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무려 87억 원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172%나 껑충 뛴 수치예요. 물론 뭐 시장 기대치에는 아주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엄청난 폭풍 성장인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연결로는 이렇게 잘 벌었는데 본체는 왜 적자가 났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 범위는 바로 ATP, 그러니까 평균 티켓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객 한 명한테서 나오는 평균 수익이 줄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극장 가실 때 엄청 비싼 IMAX나 4D 특별관보다는 그냥 일반관에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티켓 단가가 확 낮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극장이 내야 하는 변동 임차료 같은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늘었다? 딱 답이 나오죠. 본체에서 66억 원 적자가 난 이유가 바로 이 아다리가 안 맞았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역시 아직 멀었네 하고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이 적자라는 겉모습 뒤에 진짜 엄청난 힌트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3월 한 달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본체 기준으로 영업 흑자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1분기 내내 티켓값 떨어지고 비용 오르고 고생 하다가 마지막 달인 3월에 기어코 흑자로 확 돌려세운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이 포인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업에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상승 반전의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바다 건너 글로벌 자회사들 성적표를 한번 슬쩍 볼까요?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은 조금 주춤한 모양새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반 나뉩니다. 튀르키예 쪽이나 포디플렉스 또 ONS 같은 사업부들은 진짜 탄탄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전체 실적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올해 1분기 중국 매출이 662억 원인데 이게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무려 37%나 훅 빠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 사업 완전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포트에서 짚어주는 팩트가 뭐냐면요. 작년 1분기에 중국 박스오피스 역대 4위를 찍어버린 너자2라는 말도 안 되는 흥행작이 있었어요. 워낙 작년 성적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가 확 죽어 보이는 일종의 기저효과인 거죠. 사업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진짜 게임 체인저들은 올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 떡상을 이끌 3가지 강력한 무기가 대기 중이거든요. 첫 번째, 7월부터 9월까지 정부에서 무려 450만 장 규모의 영화 티켓 할인 지원을 풉니다. 사람들 극장으로 끌어모으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부스터가 없죠. 두 번째, 군체나 호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굵직한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수익 알짜배기 사업이죠. 4DPLX의 글로벌 주요 계약 물량들이 2분기 이후부터 쫙쫙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는 성장 엔진이 정말 풀가동될 준비를 끝냈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싹 다 모아서 애널리스트는 2020년의 청사진을 아주 큼직하게 그려놨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치를 보면 연결 매출액이 무려 2조 3,600억 원대를 뚫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해왔고 또 외형까지 착실하게 키워왔잖아요. 결국 이런 체질 개선 덕분에 CGV라는 기업의 수익성 자체가 아예 다른 레벨로 올라설 거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담긴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분기에 약간 엇갈렸던 실적부터 앞으로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강력한 모멘텀들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해온 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대작들이 과연 영화관이라는 이 오프라인 공간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극장이 다시 한번 예전의 그 눈부신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주가 흐름과 함께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팍팍 자극할 알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분석 시작해볼까요? 요새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증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은요, 이 엄청난 호황에서 완전히 소외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씁쓸한 괴리감이 생기는 건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호황. 이게 과연 우리 개미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인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지수가 막 오르고 있다, 이걸 넘어서요, 눈앞에 진짜 상다리가 뚫어지게 거대한 금융의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정작 가격표를 보고 참여할 엄두도 못 내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 좌절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은 매일 축제라는데 내 지갑 사정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현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30대 직장인 A씨의 정말 뼈아픈 너무나도 공감 가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건 아는데요. 솔직히 단 한 주 가격조차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매수 고민만 하다가 결국 결정을 못 하겠어요. 와, 진짜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랠리에 당장 탑승하고는 싶은데 단 한 주를 사는 것조차 턱없이 비싸져 버린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딜레마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11이라는 숫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는 무려 11개의 이른바 황제주가 군림하고 있는데요. 황제주, 다들 아시죠? 1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초고가 주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괜찮게 본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어도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가도 단 한 주조차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황제주는 딱 4개, 단 4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한 5개월 지났을까요? 무려 11개로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급증해버렸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시장에 풀린 거대한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이 소수의 특정 종목들에만 쫙 쏠렸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쟁쟁한 기업들의 명단을 한번 훑어볼까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와, 정말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거인들이 꽉 들어쳐 있습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320만 원, 효성중공업은 무려 50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니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진입금지 편말이 떡하니 세워진 거나 다름없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천문학적인 가격표 앞에서 20대 직장인 B씨는 이렇게 타협하고 맙니다. 당장 SK하이닉스를 살 수는 없어서요, 그냥 대신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내가 가장 확신을 가진 1순위 종목이 있는데 오직 자금의 한계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하고 내 지갑 사정에 맞는 2순위 종목을 어쩔 수 없이 고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철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우리 개인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제로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섹션 짚고 넘어가 보죠. 거대한 거래량 격차.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미들의 소외 현상은 실제 시장 데이터에서도 아주 거대한 유동성 문제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하루 거래량이 약 3,8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11개 황제주들의 거래량을 전부 다 싹 다 합쳐보면 고작 1,065만 건에 불과합니다. 11개 기업을 몽땅 합쳐도 삼성전자 단일 거래량의 28%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제주들의 화려한 랠리 그 이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빠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압도적인 수치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액면 분할, 파이 나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버린 진입장벽을 깨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일종의 마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이죠. 기업의 가치나 전체 시가총액은 그대로 둔 채로 주식 수만 늘려서 1주당 가격을 확 낮추는 방식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비싸서 아무도 통째로는 못 사는 거대한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쳐보죠. 이걸 여러 조각으로 아주 작게 자르는 겁니다. 피자 전체의 크기나 맛은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르고 나면 누구나 한 조각 정도는 부담 없이 지갑을 열어서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액면 분할이라는 마법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의 거인들이 보여준 굴깃한 선례들이 있거든요. 2000년에 SK텔레콤, 그리고 2015년에 아모레퍼시픽이 10대 1 분할을 거치면서 유동성을 극대화했었죠. 그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가장 파급력이 컸던 사례, 2018년에 삼성전자가 무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단행하면서 진정한 국민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손닿을 수 없던 고가주들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환상보다 펀더멘털. 자,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액면 분할만 기다리면서 환호하기 전에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차가운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주식이 쪼개져서 가격표가 싸 보이면 심리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법처럼 갑자기 그 회사가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분할이라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그 기업이 보여주는 흔들림 없는 실적과 산업 전반의 업황,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황제주들이 연일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주식이 잘게 쪼개져서 싸 보이는 그 일시적인 환상을 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기업의 진짜 가치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날카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고들 하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벌어진 정말 당혹스럽고 흥미진진한 모순, 일명 코스피 8000 역설이라는 거대한 금융 미스테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 기이한 데이터들, 도대체 시장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해독해 드릴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단서들 짧게 짚고 넘어가죠. 코스피 8000 역설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급증 현상,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 대차잔고의 반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가리키는 진짜 시장의 신호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코스피 8000 역설입니다. 역사적인 이정표와 시장의 미스테리, 그 시작점으로 가보시죠. 8000, 와, 5월 15일이었죠. 코스피가 마침내 이 어마어마한 마일스톤을 뚫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다음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정점을 딱 찍자마자 갑자기 모멘텀이 팍 꺾이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한창 축포가 터져야 할 타이밍에 갑자기 찬물이 쫙 끼얹어진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머리 아픈 모순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매도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정작 숏 포지션은 줄어들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장에 떨어질 거라 믿고 공매도를 마구 치면 당연히 그 숏 포지션의 누적량도 쑥쑥 늘어나야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 공매도 급증 현상으로 넘어갈게요. 도대체 거래 데이터 속에 무슨 단서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빌드업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공매도 규모가 진짜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5월 13일만 해도 2조 4,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14일에 2조 8,300억 원으로 훅 뛰더니 대망의 코스피 8,000을 찍은 15일엔 무려 2조 8,500억 원까지 치솟아버려요. 와, 이건 뭐 누군가 곧 시장 폭락한다에 아주 영혼을 끌어모아서 베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공매도 폭격을 쏟아부은 메인 용의자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비중이 무려 70%나 됩니다. 5월 15일 딱 단 하루 동안 외국인이 쏟아낸 공매도만 1조 9,200억 원이 넘어요. 12일부터 나흘 내내 이런 엄청난 물량을 던지면서 아주 작정하고 시장을 밑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 공매도 파티에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탔어요. 13일에 4,800억 원대였는데 단 이틀 만인 15일엔 8,977억 원.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해버렸죠. 여러분, 이런 막대한 공매도 물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시장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거든요. 겉보기엔 정말 전형적인 하락장의 초입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챕터, 대차잔고의 반전.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상 스토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일반적인 약세장이면요, 공매도가 막 쏟아지니까 주식을 빌려놓은 상태, 즉 대차잔고도 쑥쑥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걸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매도는 미친 듯이 늘어났는데 정작 실제 숏포지션 누적지인 대차잔고는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건 진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 숫자가 지금 이 모순된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12조 원. 5월 14일에 대차잔고가 18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딱 하루 만인 15일에 170조 2천억 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니, 증시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숏포지션 잔고가 하루아침에 12조 원이나 공중분해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막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15일 하루의 거래 내역을 뜯어보면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주식을 빌린 양이 3,951만 주였거든요. 근데 빌렸던 주식을 갚아버린 양, 즉 상환 물량이 자그마치 9,916만 주였어요. 하락에 베팅하려고 새로 빌려온 주식보다 예전에 빌렸던 걸 청산하고 갚아버린 양이 2배도 넘게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이 거대한 상환 물량, 이게 바로 12조 원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챕터, 시장 신호 해독입니다. 퍼즐 조각은 다 모였어요. 이 기이한 데이터들이 코스피의 진짜 속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해석해보죠. 일단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숏커버링이라는 개념부터 아주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하락할 줄 알고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갚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 이 청산 과정 자체가 시장에서는 엄청난 매수 폭탄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방어되고 운이 좋으면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랠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진짜 꿍꿍이는 바로 이거였어요. 첫째, 코스피 8,000 고점 찍었네? 인정. 둘째, 이거 언제 훅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 단기적인 위험을 방어하자 하면서 공매도라는 방패를 든 겁니다. 일종의 해칭이죠. 그리고 셋째, 그러면서도 뒤로는 예전부터 들고 있던 숏 포지션들을 숏 커버링으로 대거 청산하면서 쏠쏠하게 차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망한다고 던지는 공포의 매도가 아니라 고점에서 리스크를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 아주 스마트한 포지션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업계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 딱 일치해요.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흐름은 공격적으로 하락에 베팅한다기보단 고점 구간에서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는 성격이 크다고요. 공매도는 늘어나는데 대차잔고는 줄어드는 이 이상한 모순이 알고 보면 큰 손들의 위험 관리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대차잔고 줄어드는 흐름이 그냥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 떨어질까 봐 덜덜 떨게 아니라 거대한 숏커버링 매수세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주가를 위로 펑 쏘아 올리는 이른바 숏커버링 랠리의 초입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너무 무서웠던 공매도 폭탄 속에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숨어 있었다니 진짜 소름 돋는 역설 아닌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 이면을 읽어내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분간 대차잔고 추이 진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해요. 시장이 우리에게 던질 다음 시그널 벌써부터 엄청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요즘 유통업계랑 금융업계가 진짜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거대 유통기업인 홈플러스와 대형 금융기관인 메리츠 금융 일학인데요. 양측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두고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 금융의 세계에서 이들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건지 양쪽의 입장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0억 원. 네, 공이 대체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힘든 이 어마어마한 금액.
이게 바로 지금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있는 초단기 브릿지론 규모입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당장 닥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메리츠 금융으로부터 이 1,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무조건 수혈받아야만 하는 아주 극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기업이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엇갈리는 요구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마치 체스 게임 같습니다. 1,000억 원의 자금줄을 쥐인 메리츠 금융, 그리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등에 업은 홈플러스가 마주 앉아 있는데요. 채권자인 메리츠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직접 연대보증을 서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쪽은 연대보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그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근질권 설정을 역제안했습니다. 한쪽은 주인이 직접 책임져라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대신 다른 자산을 담보로 잡혀주겠다며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협상을 교착 상태로 만든 홈플러스의 이 역제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순위 수익권이라는 복잡한 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선순위 채권자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빚을 다 돌려받고 나서야 비로소 남은 가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2순위 대기표 같은 겁니다. 문제는 지금 홈플러스의 주요 자산들이 이미 메리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선순위로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미 은행 대출이 꽉 차 있는 집에다가 두 번째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권리를 내어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당연히 업계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 제안을 두고 실효성이 전무한 눈속임이라고까지 딱 잘라 말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메리츠가 이미 그 자산의 1순위 통제권을 쥐고 있는데 똑같은 자산의 2순위 권리를 신규 1,000억 원 대출의 담보로 얹어봤자 금융구조상 진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기는 어렵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메리츠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실질적인 담보 가치도 없는 2순위 권리만 믿고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신규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리츠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잠재적인 배임, 리스크를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대주주인 MBK의 확실한 연대보증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이 어마어마한 위험을 짊어지는 게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찰 지점, 바로 금리와 출구 전략에 대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보 문제 말고도 양측이 또 하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 6%라는 금리인데요. 돈의 가격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죠.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이 정말 아주 짧은 기간만 쓰는 초단기 브릿지론인데 6%라는 이자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 무겁다면서 금리를 깎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홈플러스의 악화된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6%는 사실상 시장의 표준 조달 원가 수준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연대보증 같은 추하 리스크는 쏙 피하려고 하면서 정작 긴급 구조에 나서는 금융사한테 원가 수준인 금리마저 낮춰달라고 하는 건 부당을 통째로 금융사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홈플러스는 무슨 돈으로 이 1,000억 원을 갚겠다는 걸까요? 그들이 계획한 탈출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메리츠에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진행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 측에 매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메리츠의 대출금을 갚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하림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실사 단계에 돌입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 거래라는 게 통장에 최종 잔금이 꽂히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까다로운 세부 실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와 계약이 파기되거나 최종 매각이 엎어질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메리츠가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의 논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단호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결국 대주주인 MBK가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메리츠 입장에서도 고용 충격 같은 걸 우려해서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이 거래의 열쇠를 쥔 MBK가
직접 이행 보증을 서야만 배임 리스크를 막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숨막히는 기업 간의 팽팽한 체스 게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논리는 아주 타당해 보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를 위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결국 굳게 닫힌 지갑을 열고 리스크를 감수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이익만 지키려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고 끝내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수백억 원이 걸린 금융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사안,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